자, 이번 시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우리 조금 아까 했던 이중매매하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 두 개를 섞으면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1.5문제짜리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중매매 있죠? 요거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최소한 한 문제, 어떤 경우에는 두 문제 다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1.5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백사조 앞에서 봤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행위의 예시 규정이라고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고 앞에서 봤죠?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2번에 통솔과 판례는 동그라미 2번 볼게요. 104조는 103조와 독립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예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3번에 있는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거 그냥 아까 참고적으로 제가 벤다이어그램이네 뭐 이따구 소리 하면서 했던 거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이따구 소리가 뭐냐. 근데 제 얘기 갖고 했으니까 뭐 별 얘기는 없대. 누굴 비하한 건 아니네요. 따라서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104조에 걸려서 무효는 아닐지라도 103조에 걸릴 수는 있죠. 크기가 이 큰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다 알아야 되는데 2번을 더 많이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급부는 이만큼 한 거야. 객관적 가치예요. 반대 급부는 이만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조금 받았나? 딱 봐도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조금 받았죠? 이렇게 많이 준 사람이 주관적으로, 항상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개인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궁박 상태에 있었다. 여기서 궁박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궁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궁박해졌다. 이걸 말이 어렵다고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봤는데, 궁박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바꾸겠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곤궁. 예, 이 머릿속에 지들 책만 봤지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일반인들 눈을 한 번도 안 쳐다본 거야. 일반 사람들 눈을. 이거 궁박은 그냥 갑자기 닥친 급박한 어려움으로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조문에 품위가 떨어집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러놓고 궁박을 곤궁으로 바꾸겠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궁박은요, 원인이 경제적 원인일 수도 있고요, 심리적 원인일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경제적이고 심리적이겠죠. 신체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요,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계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다 궁박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는 경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솔했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은 쉽게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경솔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많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경박하고 가볍다 그런 뜻이잖아요. 신중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죠. 주로 이제 무학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글을. 근데 계약서 쓰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글을 모르니까 계약서 내용을 모르죠. 모르면 옆 사람한테 잘 신중하게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가면서 내용을 잘 설명 듣고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기에는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해.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러면서 사인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경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경솔하다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네요. 그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 하면서 경솔하다라고 하는 건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걸 경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는 무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경험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암만 사회생활을 많이 해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사회 경험이 풍부할 수는 없죠. 저도 사회생활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 건 IT 제품 같은 거 살 때 있죠. 이런 거는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도 사회 경험 많이 부족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물건 살 때도 제가 가서 사줘야 좋은 거 사주는데 IT만은 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 완벽하게 경험이 충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IT 분야 잘 모른다 그랬죠? 하지만 일반적 사회 경험은 충분하죠. 그럼 저는 무경험자예요, 아니요? 무경험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IT 부품을 사면서 폭리를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무경험자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경험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인데 그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이다라고 해서 보통 판례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류가 전업주부요. 아니면 평생 농사일만 지었다. 그럼 평생 농사일만 지었으면 다른 일 안 해봤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에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 궁박하기도 하고 글도 안 배워서 법률행위하면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또 사회 경험도 부족하다. 이분은 방에서 나오면 안 되죠. 이분은 방에서도 숨소리도 조그맣게 내야 돼. 팔이나 모기도 댐비면 사기치려고 댐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중에 몇 개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다 갖출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몇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근데 판례는 이거 다 갖춘 분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러울 거 없이 다 갖춘 할머니다 뭐 그런 사건이 있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명예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요즘엔 잘 안 나와요. 너무 좀 창피를 주는 것 같으니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 중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지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행위를 할 때 혹시 대리인이 법률행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판단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돼요. 궁, 본, 경무대 해보세요. 도대체 안 해. 정말 안 해.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관적인 요건을 갖췄어도 추가적으로 우리 판례가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어떤 거냐? 상대방에 대한 요건도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어요. 상대방은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폭리의 악의는 저러한 심리 상태를 알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모두 다 갖추면 이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자,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당사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한 게 지금 궁박, 경솔, 무경험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폭리의 악의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다 갖추면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겠죠.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건에 보니까 205페이지 맨 밑에 요건에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토지를 거래하는데 오늘 시가는 10억짜리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무슨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갑자기 땅값이 폭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행기쯤 가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이거는 불균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할 때는 정상적인 대가를 줬죠. 계약 체결할 때서부터 이거를 이용해서 불균형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제 갑이라고 하시는 분이요, 81세 되신 이제 할머니세요. 여성분이시고요. 평생 농사일만 지으셨어요. 농사일만. 거기다가 무학이십니다. 옛날 할머니들 글을 안 배우셨어요. 무학에다가 살짝 치매 증상도 있으신 거예요. 가끔가다. 노망 증상이 조금 있으세요. 자, 이분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어요. 땅이 시가가 요게 한 2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땅이에요. 시가 2억 정도 되는 땅인데, 이분이 이제 혼자 계시죠. 혼자 계신 할머니인데, 보통 민법에는 자녀가 4명 정도가 있어요. 항상 자녀가 4명 정도가 있는데, 그 민법에 자녀들은 대충 이름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두면 좀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애들 이름이 뭐죠? 한 글자씩이야. 완전호로 이렇게 해갖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자, 이 땅이 있는데 이 2억 정도 되는 이 땅을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7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거를 3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2억짜리인데 3천만 원 정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얼마 준 거예요? 계약금을 3천만 원 다 줍니다. 2천만 원을 줍니다. 계약금을 2천만 원 주고 중도금을 7월 3일 날 줘버려요. 얼마? 500만 원. 그리고 잔금을 7월 5일 날 500만 원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계약 체결하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게 15배가 뛰어버려요. 그럼 얼마짜리가 됐다는 거죠? 30억짜리 물건이 된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지금 이거 2억짜리일 때는 이분들이 별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얼마짜리 됐다 그랬어요? 30억짜리 됐다 그랬죠? 그럼 애들이 이름을 바꿔. 완전 호로가 효자, 효부로 이름을 바꿔요. 그럼 이제 뛰어오기 시작하죠? 막 뛰어옵니다. 막 휴게소에서 만나갖고 오빠가 어디 가고 있어? 올케 언니는 어디가? 어머니 뵈러. 왜? 갑자기 효자 됐잖아요. 이거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오죠. 뛰어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 땅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래요? 고마운 분한테 팔았다죠? 왜 고마운데? 3천만 원짜리 사면서 계약금을 2천만 원이나 준 거 아니야. 거기다 중도금을 겁나 일찍 줬죠? 잔금도 겁나 일찍 줬잖아요. 고마워 안 고마워? 보통 한 달 해서 2달 지나야 되는데 일주일도 안 돼갖고 끝난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죠? 그랬더니 자식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니 그때만 해도 2억짜리를 3천만 원에 팔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너무 지금 이거 불공정한데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 중에 하나가 이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소송을 해요? 자, 일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죠. 객관적 가치가. 그리고 주관적으로 우리 어머니 뭐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했죠. 배운 거 없잖아요. 무학이죠. 경솔이잖아요. 그 다음에 평생 농사일 지으셨죠. 그러니까 뭐야? 일반적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식들 우리 어머니는 퍼펙트해.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판사가 야,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만 가지고는 이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요건도 입증해야 되죠.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입증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 주관적으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은 폭리의 악의가 있었다는 사실, 이거 다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여기에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다는 얘기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싹 다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입증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입증이 가능한가요?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하냐고. 상대방이 악이었다는 거 MRI 찍어보면 뻘겋게 나와요? 악자가 보입니까? 아니면 막 두근두근 뜁니까 머리가? 이 입증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제 판사 한 분이 가만히 보더니 이거 극히 이례적인 거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굉장히 이례적인 거래죠. 자, 2억짜리 3천만 원에 거래할 수 있어요. 금매물로. 그럼 계약금 얼마 줘야 정상인 거예요? 3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아이, 3천만 원 거래하면 보통 10% 주잖아요. 근데 여기 2천만 원 줬다는 얘기는 이거 2억짜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정상적인 거래는 한 달 정도 텀이 있는데 여긴 며칠 만에 끝냈어요. 5일 만에 끝내버렸다고. 이 거래는 극히 이례적인 거래다. 그럼 극히 이례적인 거래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폭리의 악의가 추정이 된다. 폭리의 악의가 뭐가 된다고요? 추정이 된다. 그러면 폭리의 악의가 없었다는 걸 당신 상대방이 입증해라. 이렇게 이제 판사가 요구했던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판사죠. 그때 여기서 이제 제가 입증하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얘네들이 불효했다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금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해가 가죠. 그러면 중도금을 왜 이렇게 빨리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요. 도와주는 보살피는 자식들도 없고요. 잔금은요? 그랬더니 잔금도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불쌍한 걸로 끝냈어요. 그때 판사가 가만히 듣고 그래 알았다. 지금부터 네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됐던 거예요. 뭐가 됐던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폭리의 악의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다 입증이 된 거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얘가 제일 불쌍하냐? 일단 거래는 무효잖아요. 무효고 반사회적 행위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반사회적인 행위는 얘만 한 거예요. 이분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반사회적 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 얘만 반사회적 행위 했죠. 반사회적 행위를 했고 그에 따른 급부는 불법 원인급여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가 줬던 얼마 3천만 원 무효가 됐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다 줬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수익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돌려주고 3천만 원은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제일 불쌍해졌죠. 그렇죠. 여기서 결국은 이익 본 사람은 누구예요? 얘들이지. 할머니 무슨 이익을 보겠어요. 얘들이지. 이제 지네끼리 박터지게 싸워야 되죠 또. 예, 그래요. 얘네들. 자, 이게 이제 무효인데 이 무효가 나중에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려면 원칙적으로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항상. 근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엔 원인이 종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고 영원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 대신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해줬다.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해준 판례가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우리 무효행위 전환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쪽에서 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적용은 일단은 객관적인 요건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려면
유상계약에 적용해야 되죠. 유상계약. 유상은 서로 주고받는 계약이잖아요. 급부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유상이라 그랬고 급부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무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에 적용을 할 것이고요. 단독행위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단독행위는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여기에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구속이 되셨어요. 남편이 구속이 됐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뭐 사기 이런 걸로 구속이 되면 부인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심리적으로 궁박해지죠. 급박해지잖아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얘기 못 하더라고. 남편이 구속이 되면 부인이 급박해집니까? 솔직하게. 또 솔직하게 얘기하긴 좀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급박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 회사가 다른 회사에 받아야 될 채권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설명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요. 여성분이세요. 회사의 사장님이신 거야. 근데 원래 회사 사장은 을이에요. 남편. 그 남편하고 역할을 바꾼 거야. 여기 전업주부요. 전업주부. 동네 부녀회 총무야. 이분은 남편이. 그러면서 어쩌면 나에게 딱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고. 원래 이거 남편 회사였다고 그랬죠. 남편이 일 잘해요. 참 잘하는데 문제는 수금을 잘 못하는 거야. 근데 일 열심히 하고 수금 못하면 회사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 거래업체에 병이 있어요. 여긴 채무자업체죠. 여기다가 채권을 청구하니까 이 사람이 만나서 주겠다라고 해서 만났는데 돈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악수만 계속 하자는 거야. 자꾸만 악수하자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죠.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왜 돈은 안 들고 나오고 악수만 디립다 하자는 거야. 그런데 평상시에 여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거든. 근데 얘가 자꾸만 악수하자 그러니까 성질 나왔네. 성질 나죠. 그러니까 가서 좌우 스트레이트를 뻗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 어디 가요? 뭘 어디가? 호스피탈 가지. 그죠? 예, 호스피탈 가는 거요. 병원 누워있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이 된 거지. 구속이 된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남편이 구속이 되니까 부인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궁박했다고 진짜? 편안함을 느꼈죠? 한 달 정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국가에서 잘 보호하면서 정시에 재우고 정시에 깨워서 술, 담배 못하게 해. 운동 열심히 시켜. 정량 딱딱 정식 먹여.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막 펄펄 뛰는 거야. 그 가갖고 어떻게 한 거죠? 우리 남편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래요? 채권 포기하라고 받을 돈. 그러니까 채권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니까 이 사람이 고소를 취하했네요. 그러니까 석방이 됐겠죠. 이분이 다시 쫓아가고 채권 포기한 거 무효 주장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갖고 이게 왜 무효냐? 채권 포기는 단독행위거든요. 이 부인이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자,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채권을 포기했으니까 나는 급부만 잔뜩 했지 반대급부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손해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가 입증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얘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궁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구속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판사가 갸우뚱거리면서 예 좋고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알고 이용했어야 되잖아요. 고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얘가 고소했잖아요. 얘가 알고 채권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니까 채권 포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심리적인 궁박 상태를 알고 어떻게 했어요? 이용까지 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으로 심리적인 궁박, 정신적인 궁박,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그러니까 채권 포기는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그러니까 다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얘는 이번엔 진심으로 입원했겠죠. 넘어져서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로 입원한 거야.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딱 놀려가지고 진짜로 입원한 거야. 그때 이제 이 부인이 나가는데 판사가 물어봤다고. 진짜 심리적으로 궁박했어요? 물어봤더니 부인이 뭐래요? 에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간 거죠. 유유자적하게. 그렇죠. 모든 부인들이 거의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얘기하면요. 그래서 단독행위에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그럼 뭐냐는 얘기죠. 유상계약에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무상행위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상행위는 뭐 증여 아니면 뭐요? 기부 이런 데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상행위에는. 거기다가 경매 있죠. 경매. 여기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경매 같은 경우는요. 원래 조금 주고 큰 거 받아야 잘한 경매죠. 경매의 목적 그거 자체가 그래요. 조금 주고 좋은 거 받아가는 게 경매의 목적이기 때문에 경매 자체에도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반사회적 행위라고 한다면 얘한테 다시 권리를 취득한 자 병이 있다는 거야. 전득자. 얘는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얘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보호해야 되잖아. 여기는. 아까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제1매수인 보호했어야 되죠. 여기는 피해자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득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 반사회적 행위 쌍방 모두 무효인 경우에 전득자 무조건 보호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보호받을 사람은 별도로 있죠. 그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요건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불균형은 법률 행위시를 표준으로 해야 된다. 그거 보셨죠? 여기 빼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넘겨보시고요. 거의 매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디귿에 대물변제 이야기에 있어서는 판례는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두 번째 줄에 보이시죠? 뭐냐면 자, 여러분한테 제가 자대지 말고 그냥 손으로 줄 쳐야 돼. 자대고 나면은 자대고 줄 칠 땐 잘 안 보여요. 자, 진짜 자대고 줄 칠 땐 내가 공부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보다 나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대고 줄 치면 줄 삐뚤어지지 않는데 신경을 쓰지 내용에 신경을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100을 쓴다. 그럼 자대고 줄 칠 때는 70%는 줄 안 삐뚤어지는데 신경을 써요. 그리고 30%는 내용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 없이 손으로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밑줄 쳐도 거의 자하고 비슷하게 쳐져요. 집중해서 읽으면.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한테 내가 100원을 쳐요. 100원을 빌려. 100원을 빌리면서 100원 너무했다. 1000원 빌려요. 1000원. 1000원 빌리면서 지금 내가 돈 어떻게 갚을 거야? 그랬더니 아이 내가 변제기일에 변제 못하면 이거 줄게. 이게 얼만데? 시가 1000원짜리예요. 지금 시가 1000원짜리예요.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면 준다 그랬죠? 그럼 변제기일은 한 달 있다가 그럼 한 달 후에는 이 물건이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대가가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날, 주고받는 날은 한 달 후 아닙니까? 한 달 후니까 그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약정한 날이 아니라 주기로 한 날, 목적물 주기로 한 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을 봐야 되는 거야. 평상시에 보통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 언제고 계약 당시. 하지만 대물변제, 물건으로 주겠다. 그럼 변제하기로 한 날 물건의 가격하고 따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대물변제 이야기에 있어서는 두 번째 줄에 판례는 언제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이에요. 주관적인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더 니은에 보시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갖추면 족하다. 이거 나오죠? 이거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셔갖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요거 뭐야 이게 중1이 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지 중학교 1학년이 했어야 된다 그거 아니요. 중1은 되고 중2는 안 됩니까? 이거 아니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궁박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일시적, 계속적 다 포함하는 거고 경솔이다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 경솔은 무경험은 일반적 생활 경험 및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 아닙니다. 특정 영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비읍은 대리에 의해서 법률행위했을 때 대리의 경우에는 궁본 경무대 그랬죠? 그 옆에다 써놓을게요. 궁박은 본인, 요거는 본인,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궁본 경무대 써놓고 동그라미 3번 앞에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칠게요. 두 번째 줄. 폭리의 악의가 요구된다라고 하는데 거기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못한다. 두 번째 줄부터 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증 책임 그랬잖아요.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싹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도 빠짐없이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상대방에 대한 요건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니은의 줄치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는 사실, 또 현저한 불균형을 모두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것도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이건 뭡니까? 무효죠, 무효. 예, 무효. 그래서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선악불면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줄치입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추인에 의해서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 그거하고 3번에 최근 판례에 의하면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했다죠. 무효행위 전환 인정했다.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행된 경우 니은으로 갑니다. 자, 수익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수익자는 두 번째 줄 폭리 행위자인 수익자는 급여물에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두 번째 줄 피해자는 자신의 급여물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반사회적 행위 한 자는 폭리자밖에 없잖아요. 피해자는 반사회적 행위의 피해자지 폭리자가 아니죠. 반사회적 행위 한 자가 아닙니다. 전득자 보호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득자, 그래서 거기 전득자 보호 여부 불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만 줄칩니다. 그리고 밑에 수익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양도받은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건 줄 안 쳐도 되고 그냥 불가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적용 범위는 어디에 적용한다 그래서 유상계약하고 단독행위에 적용한다 그랬죠. 단독행위. 그래서 유상계약에 적용한다. 유상계약 동그라미 치고 밑에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줄칩니다. 근데 경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경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증여나 기부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행위를 통틀어서 증여 기부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 무상행위라고 해요. 무상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다 끝났네, 그죠? 자, 거기에 판례 2번에 있는 판례 한번 볼게요. 2번에 단독행위에 대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그래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이거 얘기하네. 이거 그죠?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물품 외상 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배경 사건을 알아야 그 내용을 알죠. 고소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상대방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채무자예요. 와서 우리 남편 좀 용서해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랬어요? 그럼 나한테 받을 외상 물품 대금 포기하면 내가 고소 취하할게. 이건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한 거라고 얘기했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그 23회 기출문제 요번에 7월 달에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자, 1번 옳은 걸 모두 골라야 돼요. 무상행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맞았죠? 그럼 기억은 맞았네. 기억을 이렇게 쭉 보니까 밑에 기억 맞았으면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디귿으로 가는 거야. 니은을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디귿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기억 니은밖에 없잖아요. 근데 디귿이 맞았다 그럼 리을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으로 가볼게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되는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추정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그냥 답 나왔네. 그럼 디귿이 답이 아니면 그렇죠? 기억, 니은밖에 없죠? 그럼 니은 한번 읽어보자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추인 안 된다 그랬죠? 추인 안 돼. 전화는 인정했지만 추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없다. 그거 맞았네요. 그 다음에 어떠한 법률행위가 리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이행기 기준이야? 계약 성립 당시일 기준이야? 계약 성립 당시일 기준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하나 있었네요. 뭐죠? 대물 변제,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는 예약. 아시겠죠? 대물 변제가 안 나오면 그냥 계약 성립 당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시험은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여러분 24회 시험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중매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중매매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봤던 거요. 왜? 금년에 안 나왔거든요. 이중매매가. 그럼 여러분 시험에 24회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 이쪽 걸 지워도 되죠? 이쪽 거는? 예. 이쪽 걸 지울까요, 이거? 자,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법률행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럼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다른 말로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꿍꿍이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사가 바깥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근데 우리 학자들이 이 의사를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갑자기 효과 의사는 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사는 법학에서는 이걸 효과의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어떠한 법률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사라고도 얘기하지만 효과의사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효과의사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서 내심적 효과의사다라고 하는 건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 있죠. 요거 내심적 효과의사예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바로 표시행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역으로 추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는 알 수가 없죠. 머릿속에 있는 꿍꿍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제가 한 3년쯤 전에요. 3년쯤 전에 그 노량 대방 쪽으로 강의하러 가는데 전철을 탔어요. 전철 탔는데 앞에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전철 타고 자리 생기는 건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복조가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휴대폰 보고 이제 영어 공부한답시고 폼 잡고 있는데 앞에 자리가 생기네. ner로 만졌죠. ner로 만졌는데 분명히 옆좌석에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이렇게 있었던 건 제가 기억이 나요. 옆좌석에 그거 앉았어요. 근데 뭐 남의 애기 쳐다보면 내 애기가 내 얼굴 보면 우니까 애기도 못 보고 살벌한가 봐요. 울어. 그 앉았는데 이제 대화가 들리는 거야. 이 아주머니하고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하고. 여기 애기 엄마는 좀 젊은 분이에요.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아들이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아니요, 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힐끗 쳐다봤어요. 애기를.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응? 딸? 그러면서 크면 이쁘겠다 그래 버린 거야. 근데 나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딸이야? 이렇게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 할머니 심리를 한번 보세요. 아들인 줄 알고 장군감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장군감이다. 자기 생각엔 뭐죠? 장군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크면 이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분의 내심적 효과 의사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표시는 기분 나쁘지 말라고 표시했죠. 그러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크면 이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 기분 나쁘지 말라고 이렇게 했겠구나. 우리 역으로 추단할 수 있죠. 근데 속마음은 진짜 크면 이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급 당황해서 그랬는지. 나도 급 당황했으니까요. 깜짝 놀랐다니까. 딸이야? 그러면서 많이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크면서 이뻐질 수도 있죠. 엄청나게. 뭐 크는 애들은 모르니까. 그래. 이제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대충 구분이 되죠. 요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게 일치하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야.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얘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우 정말 애기 이쁘다, 귀엽다. 너무 귀엽게 생긴 애기 보고 너무 이쁘고 귀엽다라고 얘기를 했대. 이건 뭐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럼 그 의사 표시가 법률행위 문제로 왔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해석한다, 이거를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해석한다, 이걸 뭐라 그래?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사 표시할 때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바깥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정상적인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걸 왜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냐면, 혹시 우리가 물건 팔고 사면서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잘못 생각해서 50만 원에 팔겠어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이 거래하면서 이익을 보려고 거래하는 거야, 손해 보려고 거래하는 거야. 이익을 보려고 거래하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해갖고 이걸 50만 원에 팔겠어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표시한 거야? 50만 원. 내 생각은 이건 40만 원짜리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50만 원에 팔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100만 원짜리라 그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의사대로 이거 취소할래 라고 하면 거래 안전이 깨지죠. 상대방은 이거 표시 내용을 믿고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했어. 재산상 법률행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표시 내용으로 해석해라 라고 법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재산행위는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뭐죠?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어떻게 한다? 표시를 뭐라고 했든 관계없어요.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분행위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고 재산상 법률행위는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산상 법률행위 중에서도 거래 안전 내지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죠. 누구만 있어요? 표의자만 있는 거잖아요. 자,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제포. 아시겠죠? 주머니에 휴지가 있어서 휴지 버리려고 이렇게 던졌는데 보니까 칼라가 노란 칼라요. 이렇게 보니까 휴지가 아니라 사임당 누님이 날아가고 있네. 이거 내가 혼자서 버렸죠? 얼른 가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죠. 내가 그거 취소한다고 해서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둘이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나한테 손해가 생긴다고 내가 취소할 수는 없는 거야. 표시한 대로 효과가 나야 되지만,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버렸는데 휴지가 아니고 사임당 누님이다. 그럼 얼른 가서 취소한다고 무슨 문제 생깁니까? 아무 문제 안 생기죠.
그때는 내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그러니까 표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상대방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87만 원짜리 물건을 계약서에다가 78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럼 표시는 78만 원이 됐잖아요. 실제 거래가액은 87만 원짜리예요. 근데 매수인이 이게 진짜 가격이 87만 원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럼 78만 원에 썼으면 78만 원의 거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미리 견적서를 다 보냈어요. 다 보내서 견적서 금액에 87만 원으로 명시돼 있고 매수인도 이 물건은 87만 원에 사야 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계약 당시 표시만 얼마로 했다고요? 78만 원에 썼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도 지금 표시 내용과 최초에 거래하고자 했던 그 합의 내용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럼 실제 가격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죠? 얼마나 87만 원이라는 거? 근데 표시는 78만 원에 됐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얘기해야지. 왜 78만 원으로 썼습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모른 척했다. 그럼 그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때는 표시 내용보다는 당사자가 의도했던 것,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뭐를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요거하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하나 쓸게요. 좁아갖고. 오표시 무효. 표시만 잘못됐을 뿐 의사결정들은 다 합치가 다 이루어졌는데 계약서에 쓰기만 잘못했다. 이게 이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표시 내용보다 당사자가 의도했던 합의 내용을 더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만 뭐죠? 자연적 해석에 의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는 재산행위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고 신분행위는 자연적 해석,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뭐라고 표시했던 관계없이 무조건 당사자의 진위가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족관계는. 근데 신분행위는 무조건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죠? 자연적 해석이고 상대방이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연적 해석이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있죠? 요거 자연적 해석한다. 이거 일단 요거만 그냥 암기해 둘게요. 어떻게? 신상알오. 해보세요. 뭐라고요? 신상 알아? 그럼 머릿속에 신상의 인식이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해석,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좀 연결이라도 좀 해놓으세요. 예. 그래서 신상 알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사에 갭이 생겨서 야, 너는 내 의도를 알았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뭐래? 내가 네 의도를 어떻게 알아? 표시한 대로 해. 아니야, 너는 알았어. 아니야, 난 몰랐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멱살 잡아야 됩니까? 팔 꺾고 눈 찌릅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소송해야지, 소송. 소송하게 되면은 무슨 해석이 필요한 거야?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에 의하든 규범적 해석에 의하든 법률행위 해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때 표의자는 제가 내 뜻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은 전혀 몰랐으니까 난 표시한 대로 또는 표의자는 아니다, 쟤는 내 뜻을 알았으니까 내 의도한 대로 자연적 해석을 주장할 때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서 아, 이건 알았을 것이다. 아니면 이걸 몰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표의자의 1차적 관점에서 1인칭적 관점에서 요거는 상대방의 2인칭 상대방의 시각에서 요거는요. 표의자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닌 누구요? 판사라고 하는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이거 두 개요. 두 개인데 요거는 두 개를 통해서 법률행위 해석하고 나니까 두 사람의 의사에 뭐가 있을 때 갭이 있을 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걸 뭐라 그런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방법. 자, 먼저
우리 209페이지에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해석이다? 의사표시 해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의사표시 해석이고요. 자, 거기 뭐 2번으로 가세요. 파란 글씨 2번. 파란 글씨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문제다? 법률 문제다.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 문제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자, 의사표시 내용에 관한 진위는 법원의 직권수사사항에 해당하고 잘못된 법률행위 해석은 대법원 심판, 즉 상고사유가 된다. 상고사유 밑에다가 대법원 심판.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해석 방법에 자연적 해석이 있고 넘기면 규범적 해석이 있을 텐데 자연적 해석 옆에다가 좀 써놓을게요. 뭐라고요? 신상RO. 신상RO. 신분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거 다 써놓습니다. 신상RO. 조금 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을 하고 넘어갈 건데 그것만 하나 더 설명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규범적 해석에 의하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규범적 해석에 의한다라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해석 방법 중에 자연적 해석 요거 신상RO 있죠?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